소형 원유업체 주가는 유가 65불에서 7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천수르가 댓글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석유업계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유가가 70불은커녕 100불이 넘었는데 왜 주가가 당장 현실 반영을 하지 않는가? 또는 그렇다는 건 지금 주가가 오히려 현재 유가의 적당한 가격이 아닐까? 둘째는 그건 예전에 석유업계가 잘 나갈 때 기준이고 미래는 친환경 시대이고 현재 가격은 저평가이기는 하지만 저문은해인 석유산업을 반영한 가격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소형 회사들 현재 주가가 65불에서 70불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과거 수치부터 간단한 상대 비교인 EV, EBITDA, 그리고 유가에 따른 매장량의 가치, 주주환원 등등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고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간 침체기였던 섹터 분위기와 이제 저문은해를 전부 고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저문은해 섹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석유의 중요도가 줄어든다는 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주식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석유 섹터의 인기가 줄어들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ESG 열풍도 충분히 고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 유가가 100불이 넘었는데 아직도 65불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2014년 말에 오펙의 치킨 게임과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불황으로 섹터 자체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치가 눈으로 보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유 섹터 내에서도 대형 메이저 회사부터 주가가 재평가받고 점점 중형 회사, 소형 회사, 서비스 회사, 캐나다 회사로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석유업계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자 한때 미국 증시 시총 1위 업체인 엑소모빌 같은 경우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주식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현재 재평가가 진행 중임에도 역대 최고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아나달코 인수전에서 운 좋게 옥시에게 패한 덕분에 코로나 기간에 가장 타격이 적었고 오히려 노블에너지 등을 싸게 인수하면서 세용지마를 겪었던 쉐브론의 경우는 이미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그 다음 주자인 COP, EOG, PXD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주식들도 대형 주식처럼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을 날이 올까? 그럼 옥시 정도는 엑손 같은 대장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뛰어나고 워런 버핏의 푸시도 있다 보니 앞에 대형 업체들을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소형 회사들까지 재평가받는 날이 올지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100% 재평가는 어려울지 몰라도 옥시처럼 코로나 직전에 대형 인수로 배탈나던 CPE 같은 소형 주식도 재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현재 CPE는 작년 6월 가격인데 거의 석유업계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영이 안 된 것처럼 주가가 마탱이가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형 업체들이 재평가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청난 FCF를 바탕으로 한 주주환원 때문입니다. 최근 조정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CPE만큼이나 1년째 횡보하던 LPI가 생각보다 이른 자사주 매입 뉴스로 인해 단숨에 막혀있던 혀를 뚫고 올라가던 게 좋은 예입니다. 물론 CPE의 부채 레버리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 주주환원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만 LPI처럼 생각보다 일찍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환원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CPE의 유가 100불시 기업가치 대비 현금 흐름을 보면 1.8배로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에릭 루텔이 쫄지 말라고 올려준 최근 자료를 보면 유가가 100불을 유지한다면 회사들이 부채를 다 갚고 발행된 주식도 다 사들여서 비상장 회사가 되는데 평균 3.9년으로 4년이 채 안 됩니다. 특히 SGY 같은 경우는 겨우 2.2년밖에 안 되죠. 다시 말해 주주환원을 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비상장 전환 움직임을 보이는 CLR처럼 대주주인 셰일의 아버지 해럴드 햄과 그의 가족들이 총 발행된 보통주의 거의 83%를 소유한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내년도 유가 100불 유지 시 캐나다 업체 SGY와 미국 업체 CDEV, EQT, OBB 같은 경우 엄청난 FCF 수익률과 기업가치 대비 뛰어난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재 여러 다른 섹터들을 살펴보더라도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미래의 꿈을 팔아서 거대한 시총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이렇게 현금을 대량으로 바로 찍어내는 섹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셰일 기업들은 총 1.1 트릴리언 달러를 지출했지만 거의 300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은 올해 포함 3년 동안의 이익으로 그 손실의 대부분을 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횡재세를 매기겠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100불 이상의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구독자분들이 매일 댓글로 하는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를 매긴다던데? 바이든이 사우디를 다음 달에 간다는데? 푸틴이 평화협상을 한다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어준다던데? 원숭이 두창이 퍼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수요 침체도 온다는데? 미국이 자국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한다는데?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할 거 아닌가? 오펙이나 미국 업체들의 생산량이 폭풍적으로 늘어날 텐데 오펙이 다시 유가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까? 등등. 저는 현재까지는 섹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좋게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처음 말한 소형 주식들이 앞으로 보여줄 FCF 주주환원 파티에 비해 저평가라는 것과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센티멘트를 흔드는 잡음일 뿐입니다. 설사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땅을 돌려주기 전에는 서방 제재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설사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유럽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자원을 의지하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미국의 수출 금지나 횡재세는 처음 나오는 뉴스가 아니고 유가가 오를 때마다 나오는 뉴스인데 의회를 통과하기도 힘들겠지만 통과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수요 침체 같은 건 많은 전문가가 유가 150불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같은 건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경기 침체의 정의와 그에 따른 석유의 수요 공급 곡선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의 정의도 모른 채 단순히 나스닥 같은 지수가 떨어진다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현재 지수는 코로나 전 전고점 수준입니다. 실제 과거에 GDP가 추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에도 실제 석유 수요는 예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펙이나 미국 등 비오펙 플러스 생산자들도 각자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당장 주주들에게 나쁜 정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에 관한 건 그동안 제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대대적인 유가 치킨 게임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건 단기적 유가 전쟁은 몰라도 사우디가 이미 실패한 전략을 다시 들고 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 발전과 허리띠 졸라매기로 미국 대부분의 셰일 손익 분기점이 국가 재정과 왕족의 뒷돈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우디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가의 수요와 공급에는 많은 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의 도시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비상비축류 SPR을 매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갇혀 살았던 사람들의 보복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해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SPR 방출도 11월에 끝납니다. 현재 바이든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업체들에게 생산량 확충을 촉구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그동안 등한시하던 사우디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곧 물가를 낮추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미 미국의 정유소들은 96%까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든의 노력이 당장 공급을 늘리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정유 공장이 단기간에 용량을 추가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즉 바이든은 현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언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딱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현재 상태로는 중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SPR의 긴급 판매 때문에 비상 비축량도 1987년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고 더 이상의 방출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이든에게도 더 이상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SPR 방출의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방출된 원유 등급이 걸프만의 최신식 초대형 정유소에서 선호하는 헤비 오일인데 캐나다 오일샌드와 비슷한 등급이다 보니 기존 캐나다 WCS 유가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송유관 용량 문제로 캐나다 WCS 원유 가격이 타격을 받았다면 현재는 송유 용량은 문제가 없지만 미국 SPR 방출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헤비오일 입장에서는 미국 정유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의 대형 정유소에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1년 연기된 TMX 트랜스 마운틴 확장 공사가 내년에는 반드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SPR 방출이 끝난다는 건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반면 셰일 오일은 오일샌드와 달리 라이트 오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정유 업체들이 러시아 우랄 등급에서 더 라이트 오일인 미국 셰일 등급으로 대체하다 보니 나프타와 컨덴세이트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혼란스러운 에너지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유사들에게 가격 폭리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더 많은 가솔린을 정제하고 생산할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집권하고 17개월 동안 국내 석유 및 가스 사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혼란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더 웃긴 건 바이든이 이러한 서한을 언론에 광고하는 동안 내무부는 뉴멕시코의 연방 토지를 포함하는 석유 시추용 연방 임대 판매를 연기했습니다. 휘발유를 생산하려면 원유를 먼저 시추해야 하는데 시추 임대 없이 원유를 시추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바이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유가 치킨 게임으로 북미 석유업계의 3분의 1이 망하고 살아남은 회사들도 투자는커녕 손해가 막심했는데 최근 백악관 대변인의 인터뷰를 보면 휘발유 가격 상승에 석유 회사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국심이 없다고 싸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머릿속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백악관 대변인의 저번 주 브리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y not just drill more here in the U.S. though? Because we don't need to do that. What we need them to do is, with the oil that's out there, we need them to refine that oil so that the capacity could go up and then prices would go down, inherently go down. And so I know the president once said that he was going to end fossil fuel. Is that now off the table? No, we are going to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our clean energy proposal, our climate change proposal. Is that the priority? Climate change over gas prices? No, that's not what we're saying. We're saying that I'm answering the question. Is his priority lowering gas prices or is it addressing climate change? First of all, you can do both at the same time. What we're trying to deal with right now is how do we lower cost for American families. 바이든의 에너지 장관인 제니퍼 그레홈의 최근 CNN 인터뷰 역시 똑같이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임대도 없다. 그런데 횡재세는 걷고 수출은 막겠다 등등. 당근은 하나도 없이 채찍만 때리면서 어떻게 지금 당장 기업들이 편지 한 통으로 새로운 시추, 생산 및 정제 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믿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둘보다 더 웃긴 건 백악관 기후대사의 최근 인터뷰 발언입니다. And energy security worry is driving a lot of the thoughts now about, we need more drilling of gas. We need more drilling of this. We need to go back to coal. No, we don't. We absolutely don't. And we have to prevent a false narrative from entering into this or 한마디로 바이든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먼저 원유를 시추하지 않고는 휘발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디젤 의무화 정책으로 오래된 소규모 정유소들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미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든의 에너지 정보국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높은 96%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는 정유산업임에도 바이든 정부 관료들은 어디엔가 누군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엄청난 휘발유로 채워진 황금호수를 숨기고 있다고 실제로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화재 사고처럼 정유소들을 정비나 점검 없이 풀로 돌리다가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혼란스러운 정책 환경 아래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주요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추나 정유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잠재 지역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억 달러의 투자와 계획 그리고 실행에 수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미개발 정유 공장의 건설은 현재 미국의 환경 규제 정책 아래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사 할 수 있더라도 1갤런의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으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의 세월과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수년간의 계획, 허가, 건설 및 힘든 테스트를 거쳐 원유를 휘발유와 디젤로 바꿀 준비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행정부는 뼛속까지 지금부터 10년 후에 석유 산업이 전부 문을 닫고 친환경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최근까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 환경 덕분에 세계 에너지 경쟁에서 지배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팀이 1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솔직히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석유 섹터에 하는 투자는 정말 간단합니다. 본인이 앞으로 5년 정도 수요 공급 매크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들고 가는 거고 아니면 팔고 나가는 것입니다.